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청소부 재벌의 제안으로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뒤집힌 인생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본사 건물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 불이 하나둘 꺼진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근이라기보다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출입증은 있었지만 그 출입증이 저를 사람으로 증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원증도 없었습니다. 용역 소속이었고 계약서는 매번 한 달 단위로 갱신됐습니다. 그날 잘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름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아저씨, 심지어는 손짓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대부분은 듣지 못한 척하거나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야간 청소는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돌아다닙니다. 임원 회의실, 법무팀 사무실, 재무팀 전략기획실까지. 낮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을 밤에는 제가 혼자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임원들은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보통 말을 멈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부니까 아무것도 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눈빛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듣게 됐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 이야기, 어떤 임원이 잘릴지, 어떤 계약이 밀실에서 처리됐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 뒤에 이번엔 얘 하나 버리면 끝나라는 말까지.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제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반복될수록 같은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이름이 계속 나왔고 같은 방식의 이야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서류를 찢는 소리, USB를 부러뜨리는 소리,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라는 말. 저는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보게 됐습니다. 이미 반쯤 찢겨 있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들이었고 도저히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모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과 제가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들리게 하는 걸까? 정말 내가 못 들은 줄 아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소부는 말할 자격이 없고 증언할 위치도 없고 누가 믿어주지도 않는 존재라고. 그래서 그들은 제 앞에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42층 임원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미 끝난 뒤였고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보통은 그 시간에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방 아직 안 치웠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 밤이 아니라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범했던 밤이라는 걸, 그리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보게 됐다는 사실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를 묶고 마지막으로 출입 기록을 찍기 위해 로비로 내려가던 참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이미 모든 불이 꺼진 상태였고 로비에는 제 발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 시간의 로비는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위치에 그 차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호원은 제 명찰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회장은 뉴스 속 인물이었고 엘리베이터 포스터 속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찾는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은 말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맨 꼭대기 층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제가 접근조차 할 수 없던 층이었습니다. 버튼에는 지문 인식이 붙어 있었고 경호원이 직접 인증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소 장갑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작업복에서는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 상태로 회장실에 들어간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과하게 화려하지도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고 어디에 서 있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한참을 봤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감정하듯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오래 일했죠?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야간 근무죠? 그렇습니다. 짧은 질문, 짧은 대답. 그 사이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제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는지 부인하는지 아니면 변명하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전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미 그의 관리 대상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었던 제 위치가 사실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다는 걸.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자리는 참 흥미롭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아무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정확히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제 인생은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은 제 인생이 바뀐 단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변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거운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의 다음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정돈된 서류들 사이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봉투를 꺼내 아무렇지 않게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탁! 책상 위에 봉투가 놓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 않아도 제 연봉 몇 년치는 가볍게 넘는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돈이 의미하는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제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주시면 됩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아니,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처리할 수 있다. 그 모든 의미가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의 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 돈이면 당장 일을 그만둬도 됐고 밀린 월세도 갚을 수 있었고 아무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을 받는 순간 제가 무엇을 잃게 될지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돈은 보상이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조용히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약점을 스스로 쥐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장은 제가 오래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청소부로 계속 일하는 건 쉽지 않죠. 그는
마치 제 인생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는 이 정도 제안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왜 여기까지 버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참아왔는지도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앞으로 밀려있던 봉투를 회장 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다가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회장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그는 모든 걸 계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상 밖이라는 기색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면 잃을 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봉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그 말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선에서 물러날 기회였고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걸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장실을 나서면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돈을 거절한 순간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 건물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던 청소부가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서랍에 넣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방금 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등진 채 회장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재벌 회장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지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주가는 오르고 뉴스에서는 성공한 기업이라고 떠들고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쓴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가족이 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마치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놈은 회사를 사유물로 여기고 있고 사위는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죠. 형제들은 서로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반응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정확히 꺼냈습니다. 청소부라는 자리는 참 묘합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 그게 이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건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겉으로는 경영권 분쟁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범죄를 덮기 위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회장실에 퍼졌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보고 들은 모든 것,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쓰레기통에서, 그걸 법정에서 그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법정, 증언, 재벌가 내부 비리, 그 모든 단어가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증언을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회장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해왔고, 그래서 당신이 본 걸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일자리, 거처, 가족까지. 당신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봉투보다도 훨씬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닦던 회의실 바닥,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말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제 모습.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당신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설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장실을 나서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선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걸. 그날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건물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출입증을 꺼내 들고 로비 게이트에 갖다 댔습니다. 삑! 익숙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접근 권한 없음. 처음에는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있었고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출입증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은 제 출입증을 받아 들여다보더니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 직원 2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을 말하자 한 명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여기서 일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보안팀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은 현재 근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를 로비 한쪽으로 데려가 인사팀으로 연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인사팀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간단했고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회사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 근무 이력, 배정층 정보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회장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지만 몸은 이상하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본능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대답하자 상대는 짧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번호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번호는 매번 달랐고 어떤 건 받기도 전에 끊겼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세요. 당신 인생 생각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장의 제안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차 한 대가 유독 오래 제 옆을 따라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상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놓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던 청소부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은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낮은 웃음과 수군거림이 흘렀고 피고인 측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마치 결론이 이미 난 사람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판사의 말에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청소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법정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시켰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학력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이나 전문 교육은 받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기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순간 제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필요한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번엔 웃음을 참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고 법정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전문 지식도 없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며 사실상 단순 반복 노동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의 진술을 과연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청소부의 상상 아닙니까?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었고 계산된 말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한 직업으로 재단하는 말이었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상상이라는 두 글자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판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한 번 있었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판사는 제 말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몰래 빼내는 장면, 보안 카드를 2번 찍는 이유, 쓰레기 봉투에 담긴 파쇄되지 않은 문서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상상이 아니라 제가 일하면서 피할 수 없이 보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인께서는 그게 불법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 문서들에 적힌 숫자와 날짜, 그리고 다음 날 뉴스에 나온 사건들이 저 대신 판단해 줬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번엔 웃음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증인은 단지 청소부 아닙니까? 그 말이 다시 한번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믿는 방에서 사람들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확인했고 제 쪽 변호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제가 끝까지 말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모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말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회장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판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자마자 제 다리는 그제야 풀렸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피로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휴정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님,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나 관계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스에서, 경제지에서,
회장 옆에서 늘 함께 찍히던 얼굴. 재벌가의 장남,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제가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비상계단 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계단에는 CCTV가 있었지만 소리는 기록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릴 생각입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 말이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당신이 본 것, 당신이 들은 것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될 겁니다. 청소부였고 학력도 낮고 감정에 휘둘린 사람으로 정리되겠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말에는 아들로서의 분노보다 오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이 찾았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청소하던 본관 지하 2층 회장 전용 회의실 옆 파쇄실 기억하시죠? 그 순간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쇄가 끝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늘 한 봉투만 따로 남아있던 곳. 겉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던 봉투.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파쇄되지 않은 문서와 백업 저장 장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규정대로 분리 정리해서 보관 창고에 옮겨 놓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는 지금 재판에 나온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해외 차명 계좌, 가짜 컨설팅 계약, 그리고 가족 명의로 분산된 자금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증거는 검찰도 모르고 아버지도 이미 없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걸 청소부가 정리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규정대로 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말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아버지는 완전히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그 말에 제 손이 굳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모욕, 청소부 주제라는 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선택이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정하십시오. 내일 당신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고, 침묵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증언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청소부로 조용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끝까지 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날 법정에서 드러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회장의 아들이 건넨 USB의 무게가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는데도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차 한 대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목이 좁으니 조심해서 지나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걷는 방향으로 정확히 맞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옆으로 몸을 던지듯 피하자 차는 제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제 팔을 스쳤고 차가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만 남았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틈도 없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제 신발과 다른 낯선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는 손으로 닦은 듯한 미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안에 누군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지. 순간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집 안은 겉보기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가 미묘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서랍 하나가 끝까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기계처럼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 하나 없애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벌였냐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회장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신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경호 인력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증언을 보호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재판 준비를 위해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저를 따라오는 느낌.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면 사람들 사이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회장을 잠시 마주쳤을 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재판만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누가 저를 지켜줄 수 있는지. 회장도 법도 이 재판도 모두 자기 목적이 있을 뿐 저라는 인간을 지켜줄 존재는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삶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날 법정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섰을 때 그 건물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데 발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선을 여러 번 바꿔가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회장의 가족들까지.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했고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지나쳐왔을 거라는 걸 재판장이 증인 호출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청소부라고만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이 법정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상대 변호사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언입니다. 재판장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증언한 내용은 모두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는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옆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투명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수년간 숨겨졌던 진실이었습니다. 이 증거는 본사 회의실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에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이요? 증인, 설마 쓰레기를 증거라고 가져온 건 아니겠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청소부였던 저는 매일 밤 그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그 쓰레기 속에는 파쇄되지 않은 문서, 찢어진 계약서 조각, 그리고 USB 백업 장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파쇄 지시가 내려졌지만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직후 급하게 정리된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에서 문서 사본을 꺼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문서를 받아 한 장 한 장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문서에는 해외 계좌번호, 가짜 컨설팅 계약 내역, 그리고 가족 명의로 분산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다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업무 지침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하고 보관했을 뿐입니다. 해당 쓰레기는 회사 내부 규정상 일정 기간 보관 대상이었습니다. 그 규정을 저는 지켰습니다. 그 순간 검사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USB의 내용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내부 녹취, 지시 발언, 그리고 이건 남기면 안 된다는 회장의 목소리까지.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그도 알았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줄 알았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끌어내릴 마지막 증거가 됐다는 걸.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청소부로서 마지막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 했던 진실을 끝까지 남기는 것. 법정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기에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쓰레기통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 재판의 진짜 끝이 될 이야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정 밖으로 나설 때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이 뒤엉켜 발걸음을 떼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 걸음씩 걸어나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청소부 주제에 아무도 보지 않는 존재라는 계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공개한 증거와 녹취록은 그들의 거짓과 비리를 드러냈고 모든 언론과 세간의 시선이 순식간에 재벌가를 향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냉정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사실상 무너진 권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진실을 지키고 그 진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증인,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컸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제가 바꾼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가 실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잠시 멈췄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눈에 보이는 위치와 권력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제게 제안했던 수십억의 돈도 사회적 지위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작지만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묻혀있는 진실을 지켜낸 것. 그 선택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가장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지난 수년간 겪었던 두려움과 법정에서 받은 모욕, 밤길을 따라오던 위협, 그리고 재벌가의 은밀한 배신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청소부였고 사람들은 제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진실을 지금의 제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재판 후 저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청소부가 그런 사람이 이런 속삭임이 들렸지만 이제는 저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승리했고 저의 삶은 진짜 저의 선택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에 집중하고 작은 존재는 쉽게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증명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만든 것은 재벌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은 그저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듣고 기억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진짜 힘은, 진짜 진실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단순한 청소부였던 사람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저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지키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